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글쓰기 공부 어떻게 하세요? 글을 쓰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글 쓸 글감, 소재가 없다. 이런 걱정거리가 제일 큰데요. 제가 늘 권해드리는 글쓰기 공부법이 신문 칼럼을 평소에 읽으면서 칼럼 내용을 나의 글쓰기 소재, 글감으로 늘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면 엄청난 지식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왜 칼럼을 권해드리냐고 하면 신문 칼럼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쓰기 때문이에요. 칼럼니스트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쓰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신문 칼럼을 읽다 보면 전문 지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칼럼을 읽고 칼럼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용어, 단어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마지막에는 글의 구조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글쓰기 수업도 많이 하니까요. 메일 주시면 같이 줌으로 글쓰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향신문에 박찬일 요리사가 쓴 오징어와 낙지라는 칼럼을 읽고 이 칼럼에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단어, 알긴 알았지만 정확하게 뜻을 구분할 수 없었던 그런 용어들을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해보고 그런 단어를 내가 나만의 단어장이나 이런 데 모아놓으면 좋겠죠. 제가 그렇게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두 종류나 연체동물, 해조류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건 한국이 으뜸인 듯하다. 그만큼 이 땅에서 분화된 산물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뜻일 테고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걸 찾아내던 인구 과밀 지역의 운명이었을 수도 있다. 유럽 같은 외국에서 낙지나 주꾸미, 문어를 구별하지 않는 걸 자주 봤다. 낙지나 주꾸미는 작은 문어라고 시중에서 부른다. 그러면 문어의 새끼나 크기가 작은 문어는 뭐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그것도 작은 문어지라고 대답하던 유럽 친구 요리사가 생각난다. 물론 김이나 미역, 다시마와 우뭇가사리류를 그냥 해조라고 부르는 게 유럽이기도 하다. 동해에 종종 간다. 산오징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5, 6월에서 가을까지 크기를 가늠하고 입맛을 다신다. 이맘때가 오징어는 제일 커진다. 다른 개체도 대체로 그렇지만 오징어는 좀 커야 맛이 좋다. 마른 오징어도 크기가 있어야 감칠맛이 강해진다. 전에 울릉도에 갔더니 10월에 다시 오라는 청을 들었다. 과장에서 거의 모든 울릉도 군민이 항구에 모이는 장관이 벌어진다고 했다. 큰 오징어를 잔뜩 잡은 배들이 가득 항구를 메우고 급히 할복 작업을 하느라 일꾼들이 바글바글 모인다는 얘기였다. 내장은 국거릴 용도로 모으고 말려서 돈이 되는 오징어가 지천이라 했다. 올 10월에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섬에 가서 현장을 보고 싶다. 울릉도에 가지 않더라도 좋은 오징어를 먹을 수 있는 시절이다. 두툼하고 쭈글쭈글한 배오징어도 지금이 최고다. 시장이나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동네 횟집에 가서 산오징어를 원래 가장 좋은 크기로 한 접시 시키면 어떨까 싶다. 오징어가 크면 좀 다른 방식으로 회를 먹을 수 있다. 채 썰듯 가늘게 썰지 않고 너붓하게 포를 뜨듯 회를 떠서 내기도 한다. 같은 오징어라도 물리적인 모양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속초나 주문진, 울진 같은 오징어로 유명한 동해안의 도시에 가시면 최상급의 오징어가 있겠다. 저도 좀 불러주시라. 오징어 얘기를 했지만 낙지도 마침 지금이 절정이다. 이른바 대낙지가 쏟아지곤 한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대낙지는 물론 크다고 해서 붙은 말이다. 며칠 전에 한 마리 삶았는데 냄비가 가득 찼다. 대낙지는 회로 먹기보다는 숙회나 탕, 찌개, 볶음에 좋다. 낙지는
열을 가하는 타이밍이 중요해서 많이 익히면 질겨진다. 특히 큰 놈이 그렇다. 하지만 물 좋은 녀석들은 딱 타이밍을 안 맞춰도 야들야들하다. 뻔한 소리지만 시장에서 산낙지를 살 때는 힘이 좋아서 함지박에서 집어들 때 빨판에 다른 동료 두어쯤은 들어올리는 놈을 골라야 한다. 낙지가 용을 쓰는 모습을 보면 기운 잃은 소에게 먹였다는 얘기, 산후통 앓는 산모에게 미역국으로 끓여 먹이면 탁효가 있었다는 말이 기억난다. 나라는 코로나19로 난리지만 산물은 때를 잊지 않는다. 이 글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죠. 그냥 낙지와 오징어에 대해서 그 특징을 쓰고 제철 오징어와 낙지는 어떻게 먹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좀 쓴 글이잖아요. 쉬운 글이지만 여러분 이 글 읽어보시면서 이 글에 나오는 모든 용어를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딱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해 놓은 것들, 두 종류, 연체동물, 우리가 알긴 알지만 너붓하다, 포를 뜬다, 이 용어를 우리가 다 알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설명하라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이 용어를 이용해서 글을 쓸 때도 조금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를 뜬다. 뜻은 알지만 정확하게 내가 쓰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그 뜻에다가 이 용어를 써도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다양한 단어를 알고 그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친 것들을 사전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서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아보고 나만의 사전을 만들어 둡니다. 연체동물, 우리 다 알죠? 몸이 좀 흐물흐물한 동물을 연체동물이라고 해서 그냥 오징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연체동물은 부드러운 동물이라는 뜻으로 오징어, 달팽이, 조개도 연체동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는 연체동물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는 동물들만을 뜻해요. 그래서 오징어, 문어, 낙지입니다. 그 다음에 배오징어는 오징어를 배에서 잡아서 배에서 바로 배를 갈라서 말리는 거를 배오징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오징어는 잡아와서 항구에 와서 포를 떠서 이제 포를 뜨는 게 아니라 배를 갈라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너붓하게 썬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너붓하게 썬다는 거는 채 썬다와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 썬다는 아주 가늘게 썬다지만 너붓하다는 건 조금 넓고 평평하게 썬다는 거죠. 그래서 제철에 가서 큰 오징어를 먹게 되면 보통 오징어 회는 채 썰어서 먹게 되지만 이렇게 오징어가 크니까 너붓하게 썰어서 회를 먹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를 뜬다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포를 뜬다는 거는 얇게 베어내다라는 뜻입니다. 포는 얇게 저며서 양념하여 말린 고기를 뜻해요. 그러면 또 저민다는 말은 뭘까요? 저민다는 거는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얇게 베어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를 뜨다, 포, 저미다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딱 그 의미에 맞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낙지니까 큰 낙지를 뜻하고요. 숙회는 익힌 회를 뜻하죠. 살짝 데친 회. 그 다음에 함지박, 우리 많이 쓰지만 함지박의 정확한 뜻은 통나무 속을 파서 큰 바가지처럼 만든 그릇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탁효, 저도 처음 봤는데요. 우리가 특효라는 말은 많이 써도 탁효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데 탁효도 사전을 찾아보면 뛰어난 효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칼럼을 읽고 그 칼럼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애매한 단어는 빨갛게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나만의 사전에다가 적고 그렇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서 정리해 두고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이 작가는 어떻게 썼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글의 개요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오징어와 낙지에 대해서 글을 쓰자라고 생각했다면 이 오징어와 낙지가 바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소재가 있으면 이 중심 소재에서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펼칠까? 여기가 이제 글쓰기 다음 단계잖아요. 그러면 오징어와 낙지가 중심 소재이긴 한데 제철 오징어와 낙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글은 크게 결말은 딱히 없어요. 보면 그냥 도입과 본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입에서는 이렇게 글로 들어가기 위해서 편하게 화제를 제시, 사람의 시선을 끄는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다가 이렇게 두 종류 해조류의 명칭을 한번 언급해 주면서 내가 두 종류의 종류 중에 하나인 오징어와 낙지에 대해서 글을 쓸 것이다 를 화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으로 글을 쓸 수 없으니까 좀 더 상세적으로 어떻게 쓸까 하니까 요런 거를 동원한 거예요. 명칭을 구분해서 좀 써주자. 그리고 명칭을 구분하지 않는 유럽 사례도 언급해주면 좀 재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본문을 1, 2, 3으로 나누고 그 본문 3개에다가 2개는 오징어에 대해서 쓰고 마지막에는 낙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10월이 제철인 오징어에 대해서 쓰고 세 번째는 최상급 오징어에 대해서 썼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낙지에 대해서 쓰는데 요약을 해보니까 10월이 제철인 오징어를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울릉도의 오징어 작업에 대해서 좀 써주고 맛있는 오징어를 설명해줬네요. 그리고 최상급 오징어를 살을 붙여서 글을 펼치기 위해서 배오징어, 너무탄 오징어회, 그리고 오징어가 유명한 도시들에 대해서 서술해 주면서 글의 분량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지는 낙지의 요리 방법, 싱싱한 낙지 고르는 법 이렇게 써주면서 글을 펼쳤죠. 그렇게 개요표를 만들고 저 개요표를 보면서 살을 붙여서 이렇게 서술을 해내니까 한 편의 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문 칼럼, 요리사가 쓴 칼럼도 읽어보고 변호사가 쓴 칼럼도 읽어보면 그들만이 갖고 있던 전문 지식들을 다 풀어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이 알고 있는 용어들 우리가 다시 한번 골라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둔다면 장래에 우리가 글 쓸 때 좋은 소재, 좋은 용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주는 강사는 칼럼 읽고 글 쓰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